안녕하세요. 저 메디람 한방병원에서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장 김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자연의학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항노화와 대사 관련된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잡아봤는데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강의 이후에 저희가 연구하는 여러 주제 중에 고합산소 치료에 대한 추가 발표를 또 김철 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항노화 대사질환은 사실 서로 연결이 있는데요. 그 노화가 된다는 거하고 대사질환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텔로미어 길이가 이제 짧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백질 항상성이 소실되어서 이제 피부 같은 곳에 이제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양 감지 조절이 감퇴돼서 이제 노화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여섯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세포 노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줄기세포가 이제 고갈돼서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세포 간 의사소통이 변질되는 것을 이제 노화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항노화 대사질환 관련해 가지고 여러 연구 영역을 레벨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전자 레벨이고요. 유전자 레벨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항노화 관련해서 연구 주제와 같은데 후성 유전학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음식이나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유전자의 발현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전자 레벨에서 이제 텔로미어 연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전자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유전자 레벨 바로 위에 부분을 이제 세포 레벨로 규정을 해봤고요. 세포 레벨에서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두 번째로는 이제 산소.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산소를 먹게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세혈관이 좁아지면서 산소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산소만 많이 넣어준다고 해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포막의 문제입니다. 세포막은 우리 몸이 물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옥수수라는 걸 쓰게 되면서 오메가6가 옥수수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이제 60에서 1대 100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 세포는 사실 1대 1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돼서 이 세포막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수소수가 좋다, 뭐 미네랄수가 좋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물이 실제로 생명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신진 대사를 올린다든지 대사처리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서 이제 이 주제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벨은 이제 조절 시스템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조절하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조절하는 시스템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이 세 가지는 서로 연동이 돼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조절 시스템 레벨에서 이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스트레스 문제죠.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사자나 호랑이에게 쫓기면서 생긴 우리 몸의 이제 대응 시스템이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인데요. 이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아까 이제 면역계, 호르몬계, 그다음에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다 주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에는 과거에 이제 사자나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로 대치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위기 상태로 우리 몸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노화나 이제 대사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여기에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문제입니다. 수면은 사실 지금
현대 들어가지고 200년 전에 이 전기가 나오면서 잠자는 시간이 상당히 뒤로 늦춰졌죠. 우리 몸은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이제 구석기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수면과 사실은 면역계가 직결이 돼 있고 호르몬계도 직결이 돼 있죠. 그래서 잠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불면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질환이 유발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암도 그렇고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도 그렇고요. 노화도 이제 이 수면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조절 시스템 레벨에서 이렇게 5가지 연구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위 레벨로 이제 기관계 레벨인데요. 기관계 레벨에서 첫 번째는 이제 운동계. 운동이 당연히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흡순환계, 림프계. 이제 그 실제로 림프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호흡순환계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동맥은 심장에서 이제 멀리 나가서 그다음에 정맥과 림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맥 같은 경우 심장이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죠. 근데 이제 림프나 정맥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펌프가 없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즘 최근 연구로 보면은 횡격막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순환계에 림프계를 넣어봤고요. 이 림프계 문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림프순환이나 이 정맥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호흡순환계와 함께 이제 연구지로 넣어봤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소화계고요. 소화계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영양학으로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영양학은 주로 칼로리 섭취를 중시하는 영양학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양학은 어떤 문제를 유발을 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다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대장 쪽으로 가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럼 대장 쪽에 있는 뭐 장내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게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학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 6의 이제 영양소로 얘기하는 뭐 섬유질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영양학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이 주제로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비뇨 생식계 문제입니다. 이게 노화가 되면서 비뇨기나 생식계에 당연히 문제가 오고요.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문제라든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궁이나 난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연구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기체 레벨인데요. 우리 몸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저 왼쪽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 이 장내 유산균이라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공생을 하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점점 높게 발표가 되고 연구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유기체 레벨에서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공생 문제를 큰 연구 주제 하나로 이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 자세한 발표에서는 이 전체 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몇 가지를 좀 이제 강조를 해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따가 이제 상세 강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체 레벨로는 뭐 치아 구강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구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가는 요양원에 치아 구강 센터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이제 없는데요. 그 치아 구강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바꾸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소화기와 직결돼 있죠. 사실 입에서 치아 문제가 안 좋아지면은 노인분들이 영양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되고요. 왜냐하면 씹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고기라든지 좀 질긴 음식들은 못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양 실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노화가 이제 더 촉진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 치아 구강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치과 영역으로 좀 분리가 돼서 이제 다뤄졌는데, 우리가 이 항노화나 대사를 다루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꼭 들어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연구 주제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 영역인데요. 뇌 영역은 뭐 워낙 지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질환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이제 치매라는 게 있고, 또 파킨슨 질환도 있고요. 뭐 중풍도 있고, 중풍에는 뭐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겠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뇌 문제가 있는데, 이 뇌 문제도 사실은 노화와 직결돼 있고 대사 질환과도 이제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연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에 보시면 이제 통시적인 공시적 연구 분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사실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모든 과학이 지금이 기준이 되는 식으로 이제 지금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500년 전에도 과학이 있었고 의학이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죠. 뭐 당연히 2000년 전에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이제 수많은 또 우리가 사실은 뭐 침팬지랑 헤어진 게 700만 년 전이지만 그 이전의 유전자를 여전히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시적으로 전체 기간을 보면서 이제 인류가 지금 닥친 이런 건강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통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연구 주제는 장수인 연구인데요. 장수인 연구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사회가 많이 이제 변하고 음식이 바뀌고 이제 생활이 변했는데도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 100세인들은 도대체 왜 치매도 안 걸리고 중풍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이러면서 사실까? 도대체 저분들은 뭘 먹고 어떤 생활을 하시길래 이렇게 오래 살까? 지금의 현대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분들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100세인 연구를 연구 주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게 이제 뭐 하버드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활습관 의학이.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의학으로 지금 대사질환이나 이런 노화 문제를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의학은 약간 이제 급한 질병, 예방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질병이 많이 진척이 된 다음에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사질환 문제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혈압이나 당뇨 문제도 사실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다고 근본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르는 것뿐이지. 당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당뇨약을 드시고 인슐린을 맞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세혈관 문제가 오면서 뭐 눈의 문제라든지 신장의 문제라든지 발끝의 문제라든지 당뇨 발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근본 치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사실은 이런 대사질환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의 역할을 가이드로 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은 사실은 환자가 의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챙겨 나가야 되는 거고 의사는 어떻게 이제 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티칭을 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이 생활 습관 의학의 핵심인데요. 이 생활 습관 의학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만 던지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유전자 레벨에서 이제 후성 유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치의였던 디노니 씨가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유전자 발현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이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생지나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뭐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걸 비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생지를 음식을 통해서 그 당뇨나 비만이 없는 새로운 새끼들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까지 확장시켜서 연구를 했던 연구고요. 이 연구는 2005년에 진행이 됐고요. 2005년에 이게 후성유전학에서 이제 핵심적인 연구 중에 하나인데 후성유전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 이전에 우리는 이제 유전학적으로 모든 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데 2003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칼로리 제한이라는 거는 이제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기본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설트인 단백질이 이 장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이게 작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텔아비브 대학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고압산소 치료기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소 캡슐과는 되게 다릅니다. 산소 캡슐은 보통 한 명이 들어가고 저렇게 이제 산소 마스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100% 산소가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20%의 산소를 1.3기압으로 가압해서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고압산소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압산소는 뭐냐면은
이기압으로 저 바깥에 이 몸에 이제 이기압을 이렇게 압력을 주죠. 그럼 폐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기압으로. 그럴 때 요 산소 마스크에서 100%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산소가 용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용해 산소가 이제 많이 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혹시 텔로미어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90일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60회를 지금 받았고요. 한 번에 90분씩. 그다음에 이제 이기압으로 20분마다 5분씩 쉬면서 이걸 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3달 동안 이 치료를 60번 받으면 지금 이건 뭐 사람한테 한 거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받았더니 2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텔로미어 길이가. 이런 연구죠. 굉장히 놀라운 연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산소를 고농도로 넣어주면 실제로 이제 연구에 보면 아까 1.3기압을 넣어주면은 제가 이제 용해되는 산소량이 1.5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혈관 안에 녹는 산소 양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 들면 모세혈관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적혈구가 원래 산소를 나르지만 모세혈관이 작기 때문에 적혈구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혈구가 아닌 혈관에 녹아 있는 산소만 이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1.3기압으로 했을 때는 1.5배 정도 녹게 되고요. 근데 2.8기압까지 하면 20배가 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갑자기 2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화세포도 37%가 줄었다. 굉장한 연구죠. 노화세포가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세포들을 건강한 세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고압산소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압산소 치료의 원리인데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적혈구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혈관 내부에 용해되어 있는 용해산소량이 중요한 거고 이게 2.8기압까지 올렸을 경우에 20배까지 높기 때문에 모세혈관에 들어가서 세포에 전달되는 산소량이 이제 2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요즘은 당뇨 문제 때문에 모세혈관에 이제 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산소가 전달이 안 돼서 발끝부터 이렇게 잘라서 올라오는데 이 당뇨발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현재는 쓰이고 있죠. 이거를 이제 항노화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뒤에 제가 NO 제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비슷한 원리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응증은 우리나라는 좀 적응증 범위가 아직은 좀 좁고요. 당뇨 합병증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족부괴사 당뇨족이죠. 그다음 버거시병, 그다음 화상, 급성으로 보면 뭐 일사중독이나 뭐 이런 독극물 중독, 그다음에 잠수병 이런 걸 쓰이고 만성으로는 방사선 조직괴사, 방사선 치료 후에 그다음에 수시접합이나 피판술, 피부 이식술 후에 이제 쓰거나 빈혈 이런 데 쓰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전국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센터가 1,500개가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에 60여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그것도 지금 이런 항노화나 대사질환에 쓰는 게 아니라 거의가 응급으로 다 대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응급 환자가 오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이거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고압산소 의학회나 이쪽에서도 개선을 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좀 이따가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철 원장님께서 이 고압산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문제인데요.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내에 한 세포당 보통 800개에서 이제 3000개 가까이 있죠.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산소가 안 들어오면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거나 뭐 세포막이 안 좋거나 그러면 산소가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800개, 3000개이다가 100개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암세포화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노화하고도 이제 직결돼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이 아주 놀라운 연구인데 이게 장수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다큐의 내용인데요. 저 이제
백이세 권영섭 할아버지의 얘기인데요. 저 권영섭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 보이스카웃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악회만 25개 이상을 만드셨던 분인데, 저렇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 수가 이 운동을 안 하는 21세 청년보다 개수가 많다는 거예요. 102세인데도. 저분이 그 당시에 이제 다큐에 보면은 지팡이도 없이 걸어 다니세요. 102세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운동의 중요성, 이 미토콘드리아 중요성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71세 권오득 할아버님도 저분이 조기 축구회를 이제 30년 하신 분이라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제 몸에서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이제 활발한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장수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산소도 중요하고 영양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토콘드리아 대사에서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충제를 먹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좋은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빛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빛 치료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빛을 쏘이면 ATP가 많이 생성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아까 저 책 중에,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몸이 젊어지는 기술이라는 책을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산소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갓을 편다. 그러니까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그 다음에 영양분, 비타민과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햇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양을 늘려서 질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산소 운동이나 단식, 소식, 뭐 추위를 느끼거나 그러면, 추위를 느끼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해야 될 상황들이죠. 우리가 빨리 먹거나 뭐 심한 운동을 하거나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이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갑자기 이제 죽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이요. 이건 야채 스프인데, 야채 스프는 일본의 이제 다테이시 가지라는 분이 미토콘드리아에 공급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이 넣어줄까 해서 여러 연구를 하다가 여러 이제 레시피를 조합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해서 만든 게 야채 스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암 환자들도 많이 드시고 대사질환 있는 분도 많이 드시죠. 그 다음이요. 좀 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관련해서 이제 빛에 반응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요 빛 치료에 대한 연구가 요즘 되고 있는데요. 이미 논문이 7천여 편이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뇌질환이나 뭐 암이나 요런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킨슨, 치매 이런 쪽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요 포토 모듈레이션,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제 PBM이라는 분야고요. 우리나라에 요거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뇌질환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파킨슨에 특히 이제 효과를 잘 낸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은 빛이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그거죠. 빛이 피부에서 그냥 반사되고 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요. 러시아 분들의 연구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빛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건 사례자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한 10cm까지 들어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요. 왜 그러면은 10cm까지 이게 들어갈까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쓰는 그 경혈이죠. 경혈점을 타고 이게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게 이분들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혈점이 들어가서 이제 경락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죠. 그 경락을 통해서 온 몸으로 이제 빛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가설인데요. 그래서 재밌는 가설이어서 일단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근적외선 요법이 그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렇게 주로 뇌질환에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이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주로 뇌질환, 뭐 치매, 파킨슨 뭐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신경보호와 인지 강화 대상이 미토콘드리아 호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와 산소.
라고 돼 있죠.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 사실은 림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후에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격막이 이 펌프질을 하는 림프계가 뇌에도 림프계 있다는 게 이제 2015년에 밝혀졌고요. 그래서 뇌 질환에 지금 림프가 큰 역할을 한다. 림프가 이제 주로 면역계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뇌 림프에 대한 연구가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나온 지가 6년밖에 안 됐죠. 연구 결과. 그래서 이쪽 분야는 우리가 미래의학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당독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독소는 뭐냐면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그 당화 혈색소를 검사를 하잖아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HbA1c라고 하죠. 그 이제 당화 혈색소가 되는, 그러니까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이제 이 혈당에 절여져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당화 혈색소인데 이 헤모글로빈에 붙는 물질이 저 당독소입니다. 그래서 AG라고 하는데요. 이 당독소는 뒤로 넘기시면요.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음식을 뭐 주로 이제 굽거나 튀기거나 뭐 태우죠. 이렇게 되면 갈색으로 갈수록 이제 당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검은색이 되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피부에 흡착이 되고요. 지금은 헤모글로빈뿐만 아니라 알부민에도 이게 많이 붙어서 노화랑 직결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주로 이제 굽거나 이제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이제 무치거나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있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에 이제 붙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문제가 있고 피부를 딱딱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AG 이 당독소를 검사하는 검사 기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피부에 이 쏘게 됩니다. 피부에 쏴가지고 피부가 이제 거뭇거뭇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많이 나오게 돼요.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질소입니다. 제가 이제 호흡순환기에 산화질소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화질소는 원래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30대, 40대부터 산화질소량이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양이 떨어지게 되는데 산화질소가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저게 덜 나오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더 좁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저 산화질소를 여기 표를 보시면은 30세가 넘어간 40세가 넘어가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산화질소를 어떻게 이제 먹어서 생성을 할까에 대한 연구가 여태까지 많이 됐는데 여태까지 어려웠던 거는 NO가 생성이 됐다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NO를 오랫동안 붙잡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여기저기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용 전후에 보면은 경동맥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경동맥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뇌 쪽에 산소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산화질소를 먹게 되면. 그래서 아까 이제 뇌질환에도 바로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킨슨 환자나 치매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미생물 얘기합니다. 우리 피부에도 다 미생물이 있죠. 이제 면역이 떨어진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곰팡이 같은데 잘 감염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좀도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무좀이 잘 걸리는 거거든요. 무좀균이 오기도 하지만 면역이 떨어져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의사소통이 끊어지면서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은 장내죠. 장내에 이제 제일 많고 대장에 제일 많습니다. 소장보다는 대장이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사실은 식물이 뿌리를 어떻게 뻗을까요? 식물이 뿌리를 뻗을 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영양분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뿌리를 뽑을까요? 뿌리를 뻗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뿌리 곰팡이 얘들과 공생하는 뿌리 곰팡이가 알려준다고 돼 있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산 밑에 땅에 곰팡이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막 망처럼 연결된 것처럼 땅 밑에도 전부 곰팡이류들이 다 연결돼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이제 요즘 밝혀지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식물이 뿌리 곰팡이랑 공생을 하듯이 우리 사람은 장내세균총과 공생을 합니다. 장내세균총의 미생물 양이 우리의 세포 양과 이제 100조, 뭐 보통 이제 60조나 100조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로바이옴은 왜 중요하냐면은 저게 사실은 우리 면역계랑 직결돼 있죠. 장은 사실은 우리 생명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요. 장은 이게 우리 생명체는 통이라고 볼 수 있죠. 안에가 빈 통.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입이고요. 요 밑에가 항문이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빈 공간은 뭘까요? 이게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요 빈 공간은. 여기는 내부이자 외부죠.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 물질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장벽이 38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장벽이 38선 같은 역할을 할 때 장내 세균총이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8선에서 총을 잘못 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한 라인이 있을 때는 이거 총 쏜 거 이거 얘가 실수한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총 잘못 쏜 거 한 방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장내 미생물이 우리를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장내 세균총이 건강할 때는 우리 장벽과 이제 장벽 세포들과 이제 의사소통하죠. 우리 면역계와 사실 의사소통을 하는데 면역계한테 이제 얘네는 공격하지 마, 얘네 별거 아니야, 무리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대량의 육식을 한다던가 해서 크론병이나 이런 병들이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내 세균총에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이 나왔을 때 과도하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까지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 건강한 세포까지 그냥 막 공격을 하게 되죠. 우리 면역계가. 그래서 그 조절을 하는 조절 T세포와 이 장내 면역계가 굉장히 관련이 높죠.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요즘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영양학은 칼로리 섭취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까지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소장에서 빨아들이고 남아서 대장까지 가는 그 남는 거를 중시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식물과 우리 장이 똑같다 이런 연구입니다. 요즘 사실은 이제 장내 미생물총이 어디서 왔냐는 연구도 많은데 사실은 흙에서 왔죠. 흙에서 이제 이 장내 미생물총이 온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과 이제 암 치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뭐 그다음에 이제 면역 그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장수와 관련해서도 장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유산균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유해균은 낮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죠. 이게 이제 장수 마을의 시기와 관련이 있겠죠. 이거는 그 다음이요. 이 연구는 제가 이제 2017년에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제가 유산균 업체 하나하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 케모세라피를 하는 항암을 하는 암 환자들을 25명의 분변을 건강인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항암제나 항생제를 하게 되면 유익균도 당연히 줄겠는데 유익균만이 아니라 전체 균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기 노란 걸 보시겠습니다. 노란 거에 보시면 옆으로 쭉 끄면 800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에 800종의 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암이나 방사한 분들 수술해서 이제 항생제 많이 한 분들은 600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종이 멸종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저기서 보면은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가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 계속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이 저렇게 다양성이 떨어지면 항암제도 잘 안 듣고 생존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양성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보시면 자궁경부암의 쇼텀 단기 생존자들은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800종인데 600종으로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생존율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저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다양성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자궁 경부암 환자들에 대한 연구고 두 번째는 췌장암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암도 똑같아요. 이렇게 다양성이 좋은 분들은 오래 사시고 다양성이 떨어진 분들은 쉽게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면역항암제의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면역항암제도 결국에는 우리 T셀과 이제 면역항암제가 T셀을 조절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장내세균총이 다양한 분들이 면역항암제 효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내세균총이 다양하지 않은 분들은 면역항암제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연구가 이제 다 2020년, 2021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다양성을 어떻게 늘릴 건가의 문제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늘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식물을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게 앞에 이제 항노화의 자연식물식, 디노니시의 자연식물식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 최강의 식물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식물을 먹어서 65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을 먹어서 아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내 세균이 어디서 왔냐면 흙에서 왔죠. 그러니까 흙의 매개가 되는 게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에서 구석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장내 세균총의 균종의 개수는요. 우리가 한 1000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2000종이 넘거든요. 2000종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먹고 그다음에 현대인들은 지금 뭐 항생제나 이런 거를 항생제,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거를 그냥 꺼리낌 없이 먹기 때문에 장내 균총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균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식물식을 해서 다양한 식물을 먹어서 균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산균 중에 300종 이상의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뭐 이게 락토핏, 무슨 뭐 듀오락 이런 이제 유명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실제로 보면은 보통 17종에서 20종이에요. 우리 여기가 2000종이 있는데 17종 뭐 20종 들어가 봐야 어떤 뭐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까? 물론 역할을 균주를 늘리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특정한 애들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거고 실제로는 300종 이상의 이제 이런 애들을 넣어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300종 이상의 유산균이 지금 시중에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한 걸 보면은 300종 유산균을 이제 먹었을 경우에 균수도 균 종수도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의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시적인 변화 연구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음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암 증가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가. 미국은 지금 2000년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은 2000년부터 사실은 음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웰빙 바람이 불면서 지금은 우리 한식도 많이 먹고요. 셀럽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상류층들이 더 이상은 햄버거나 이런 걸 잘 안 먹기 시작했죠. 사실 음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변화들이 있었고 한국은 지금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바뀌었죠. 보면 1970년에 비해서 현재의 우유 소비량이 1인당 50배죠. 그 다음에 고기는 한 10배쯤 됐죠. 그 다음에 채소 안 먹죠. 곡물을 안 먹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암이 이렇게 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암이 유방암은 전 세계 1위예요. 증가율이. 대장암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증가율이. 거의 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암도 똑같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암 사망률인데요. 우리나라는 점점 암 환자 사망률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 정도를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게 10만 명당 질병 사망률인데 10만 명당 우리는 지금 한 158명 정도가 암으로 160명 정도가 돌아가고 계신 거고 미국은 지금 200명을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한 18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저게 이제 뭐 항암제가 좋은 게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대적으로 음식의 변화가 크게 있으면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제왕절개율인데요. 사실은 이 제왕절개율이 점점 높아졌죠. 지금도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하냐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유 수유도 안 되고 있죠. 지금 모유 수유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산모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기들은 양수 안에 있을 때는 장내 미생물총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 이 미생물이 생기냐면은 어머님의 질을 통해서 분만을 할 때 질 안에는 300종이 있거든요, 유산균이. 질을 통해서 할 때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변도 묻어 나오거든요. 이 출산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렇게 아기들 처음에 이제 유산균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는 초유, 모유를 통해서 이제 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들이 이렇게 아토피가 많고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 문제와도 직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토피가 단순히 현대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시화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제 저런 이제 변화들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공시적으로 현재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도 100세 이상을 사는 마을이 있죠. 전 세계에 저렇게 5군데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보이시나요? 공통점? 예, 바닷가죠, 바닷가. 바닷가에 살죠. 다들 바닷가에 살고 저 캘리포니아에도 저게 있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그다음에 지중해 2군데, 그다음에 그 북중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룹은 이제 종교 그룹입니다. 저기는 완전 채식하는 종교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시죠. 사실 왜 저분들은 오래 살까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떤 행동을 하길래 오래 살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한 기사고요. 이거는 제가 그 기사를 이제 캡처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첫 번째가 95%가 식물성입니다. 이제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90%에서 95%가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기를 이분들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는데 1회에 50g. 우리는 회식하면 500g 먹죠. 예, 500g이나 뭐 1kg 먹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섭취하는 고기는 방목으로 길러진 걸 먹죠. 이게 오메가 3, 6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운 애들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은 크게 보면 아까 디논 씨가 했던 자연식물식과 오메가 3 이걸로 이거 설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세 번째 생선이죠. 생선인데 생선 중에서도 다 보면 멸치, 대구, 정어리 이거 오메가 3 많은 애들이거든요. 오메가 3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제품 잘 안 먹죠. 왠지 지중해 하면은 뭐 치즈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우유도 많이 먹을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치즈와 우유 뭐 이런 유제품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일주일에 달걀 3개. 달걀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겠죠. 지금 달걀도 다 방목한 달걀이겠고요. 그다음에 6번째 보면 매일 삶은 콩을 먹는데요. 그래서 콩 요리가 많죠. 콩 요리가 많고,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콩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MO 문제가 꽤 있기 때문에 GMO 관리를 하는 뭐 한살림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콩은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곡을 먹죠. 아까 제가 밀가루가 아니라 통밀, 그 백미가 아니라 현미 이런 얘기죠. 통곡빵이나 이제 이런 걸 먹게 되는 거고요. 설탕도 이제 잘 안 먹게 되죠. 다음이요. 그다음에 간식으로 견과류. 견과류도 이것도 사실은 오메가 3죠. 견과류도 오메가 3 문제고 이분들이 견과류를 얼만큼 먹냐면요. 하루에 57g으로 연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하루 견과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20g이에요. 보통 20g인데 그런 거 3봉지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견과류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결국엔 오메가 3 문제죠. 예, 견과류 주로 이제 호두나 뭐 아몬드 이런데 그 오메가 3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 암 환자의 경우에는 견과류 중에서 땅콩은 좀 제외하는 편입니다. 뭐 암이 전이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땅콩은 좀 제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 식품을 통째로 먹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중에 핵심 성분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먹는 과일의 과육에는 거의 없고 껍질, 또 줄기, 씨앗 이런 데 많거든요, 영양분이. 근데 사실 그걸 다 버리죠. 지금 우리는 안 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녹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갈아 먹죠, 전체를. 그래서 요즘 보면은 자연식물식 하는 분들 중에 껍질까지 다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통째로 먹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먹든지 아니면 전체를 갈아서 먹든지 뭐 녹즙을 내 먹든지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물 마시고 뭐 술 마신다면 레드와인, 저건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레드와인 먹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차를 많이 드시고요. 이제 녹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티백이나 요즘 이제 사실은 티백도 좀 문제가 있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종이 티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한 10%는 이제 플라스틱이어서 티백은 별로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삼각으로 돼 있는 플라스틱 티백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건 뭐 미세 플라스틱 수백만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쓰시면 안 되고 전부 이제 뭐 잎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려서 먹으면 되는데, 녹차는 이제 물이 갈색이 되면 카페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우려서 푸른색일 때 이제 빼시는 게 좋겠고요. 카페인이 없는 애들을 드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적당량인데 보통 이제 아메리카노를 아침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잔 정도를 권하죠. 보통. 이제 오후에 아메리카노 뭐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먹으면 밤에 면역계가 이제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이제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모두 식물성으로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안 먹고 채식을 한다. 이 지금 15가지를 보시면 블루존 15가지 비결을 보면은 디노니시 연구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저는 오래 봐왔는데, 암 환자 보다가 뭐 항노화나 이런 대사질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솔루션이 거의 똑같아요. 자연식물식과 오메가3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식물식과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짧게나마 저희 자연의학회에서 앞으로 자연의학회 연구소가 연구할 내용들 일부를 제가 발표를 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테마가 하나인데요.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우리 김철 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